1942년 제2차 세계대전의 전세는 독일에게 불리하게 바뀌기 시작했지만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연합군의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1945년 5월 베를린에서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질 때까지 독일군은 서서히 초토화된 진지에서 쫓겨나 서쪽으로 밀려나 싸울 수밖에 없었고, 베를린의 잔해가 흩뿌려진 거리에서 전투를 벌일 때까지 계속 싸웠다. 그러나 히틀러는 여전히 광신적인 공격이 적을 저지할 수 있다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한 광신적인 시도로 자신의 마지막 자원을 전투에 쏟아 부으려고 했다. 고군분투하던 독일군은 파멸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허사였다. 러시아군의 무자비한 폭격으로 전쟁으로 피폐해진 베를린의 참혹한 삶부터 독일 수도의 거리에서 벌어지는 최후의 필사적인 전투에 이르기까지 무너져가는 제3제국을 구하기 위한 군대의 필사적인 노력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를 탐구할 것입니다. (1944년) 말까지 독일의 도시와 마을에는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들이 거주했는데, 남성들은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느라 영향을 받았거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1945년 4월 베를린 거리에서 전투가 벌어질 무렵에는 약 150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베를린에 살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소련군의 끊임없는 박격포 폭격으로 집을 잃었고, 남편들은 전선으로 내몰렸다. 식량과 물이 부족했고 기본적인 서비스도 거의 끊겼다. 그들의 고통에 더하여 전문가들은 이 여성들 중 3명 중 1명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어떤 형태로든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산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1945년 4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소련군이 베를린시를 포위하고 나치 레지스탕스의 마지막 흔적을 없애버렸을 때 가해자들을 직접 대면했다. 국회의사당 꼭대기에 휘날리는 소련 국기의 상징적인 사진이 찍히기 불과 며칠 전, 많은 여성들이 소위 영웅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손에 고통을 겪었다. 베를린 전투는 유혈이 낭자하고 잔인했는데 이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나치의 최후의 저항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또한 대부분 근접 전투로 이루어졌고 전투 부대는 심각하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와펜 친위대의 정예부대가 아니었다. 베를린 방어는 헬무트 바이들링 장군의 거의 고갈되고 무질서한 예비사단에게 맡겨졌다. 더욱이 바이들링 장군의 수비대는 거의 대부분이 국가민병대의 노인들과 히틀러 청년단의 어린이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중에는 전투 경험이 없는 어린 소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굶주리고 포악한 소련 군대와 싸워야 했는데 그들은 마침내 적대 행위를 끝내기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베를린 전투의 공식 사상자는 90만 명 이상의 독일군과 36만 명의 폴란드군과 소련군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학대받는 여성의 수는 2만 명에서 10만 명, 최대 1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다양하다. 그러나 소련군이 도착하기 오래전부터 공습은 흔한 일이었고, 베를린 시민들은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몸을 숨기러 도망치는 데 익숙해졌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와 그의 선전부 장관 요제프 괴벨스는 국민들에게 상황이 통제되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최종 승리는 단지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끊임없이 말하곤 했다. 물론 베를린 시민들은 1944년 말까지 정부의 거짓말을 대부분 알고 있었다. 국가의 존재만큼이나 개인의 삶에서도 몰락이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다. 사람들은 돈이 곧 무가치해지거나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무모하게 돈을 썼기 때문에 돈을 저축하는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은 동물원역 주변의 어두운 구석과 티어가르텐에서 낯선 사람들과 성관계를 가졌다. 도시 곳곳에 있는 나치의 벙커에서도 파티가 열렸고 모두가 술을 마시며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축하했다. 나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대부분에게 이것은 가혹한 진실이었다. 순수함을 버리고자 하는 욕망은 나중에 붉은 군대가 베를린에 접근하면서 더욱 절박해졌다고 한다. 파란 불빛으로 밝혀진 방공호 자체는
사람들이 샌드위치와 보온병을 담을 수 있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급히 들어오기 때문에 매우 밀실 공포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기본적인 생필품이 대피소에서 충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사가 있는 작은 병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여성들은 진통을 겪을 수 있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출산은 폭탄 폭발로 인한 진동에 의해 가속화되었다고 하는데 그 진동은 매우 가깝게 느껴졌다. 천장은 발광 페인트로 칠해졌는데 공습 중에 전기 고장이 흔했기 때문입니다. 주수도관이 폭탄에 맞아 물 공급이 중단되었고 화장실은 곧 역겨운 곳이 되었습니다. 독일인들은 평소에는 위생에 매우 신경을 썼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는 대부분 위생 기준을 포기했다. 그들은 살아남는 것에 대해 더 걱정했습니다. 생존자들은 화장실 문을 열 때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시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봐 두려웠다고 증언했다. 약 300만 명의 인구에 비해 베를린에는 대피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밀 상태였습니다. 주요 복도, 좌석 홀 및 2층 방의 공기는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더러웠고 천장에서 결로가 떨어졌습니다. 감소하는 산소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양초를 사용했습니다. 바닥에 놓인 촛불이 꺼지면 아이들을 들어올려 어깨 높이로 안아주었습니다. 의자에 촛불이 꺼지면 층의 대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턱 높이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세 번째 촛불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벙커 전체가 대피하게 되었고 심지어 그들이 여전히 폭격기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에도 말이다. 놀랍게도 일부 베를린 시민들은 충분한 시간을 허비하면 정신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을 계속하려고 했다. 원자재와 부품이 부족하여 사무실과 공장에서는 할 일이 거의 없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잔해 속을 헤쳐나가거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길을 나섰습니다. 다시 한번 지하철과 트램 선로를 수리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비록 깨지지 않은 창문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공장과 사무실도 깨진 유리창과 난방을 위한 연료가 부족하여 얼어붙었습니다. 감기나 독감에 걸린 사람들은 계속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심각하게 아프지 않는 한 의사를 만나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거의 모든 독일군 의사들이 군대에 보내졌다. 베를린 전체가 불운한 도시였다. 위협받는 제국 동부 전선과 서부 전선의 붕괴, 이른바 바르바로사 작전, 오퍼레이션 바르바로사의 붕괴, 소련 침공,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으로 D-Day, 나치 독일의 국경이 동쪽과 서쪽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944년 6월 연합군이 로마를 해방시킴으로써 나치의 세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는데 이는 제3제국의 남쪽 끝마저도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연합국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시간 문제라고 확신했고 전쟁이 끝난 후 히틀러가 지배하는 모든 영토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재결합을 조직했다. 윈스턴 처칠과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을 만나기 위해 크림반도의 얄테 도착했다. 그들의 재회는 1945년 2월에 이루어졌다. 그들은 모두 차르 왕조의 모든 궁전에 거처를 마련하고 캐비어와 샴페인을 받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베를린 시민들은 도시를 향해 서서히 진격해오는 모든 군대에 대해 점점 더 걱정하고 있었다. 베를린은 독일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39년 이래 나치의 소나귀에 있던 폴란드와의 국경에 인접해 있다. 이제 폴란드는 무너지고 있었고 붉은 군대는 먼저 비스툴라 강을 건너 진격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오늘날 독일의 동쪽 국경을 표시하는 오데르 강을 건너가고 있었다. 조세프 괴벨스는 그의 선전부 피로파간다 미니스트리를 통해 수년 동안 러시아 군인들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대중에게 공급해왔다. 여자들은 러시아군이 베를린에 도착하면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했다. 불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스스로 알게 될 것이었다. 많은 여성들은 아무리 많은 선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복수가 주는 충격에 대비하지 못했다. 소련군이 돼지이며
여성을 성폭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독일의 주장은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베를린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공개적이고 대규모로 성폭행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한편 영국과 미국은 독일인을 죽도록 증오하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전쟁의 충격적인 소식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얄타 회담이 끝난 지 이틀 후인 2월 13일, 그때까지 나치의 수중에 있던 부다페스트가 함락되면서 소련의 권력이 재확인되었다. 도시를 위한 이 끔찍한 전투의 끝은 살인, 약탈, 파괴, 성폭행의 난장판으로 점철되었다. 그러나 히틀러는 여전히 헝가리에서 제6 SS 기갑군과 함께 방역하기를 원했다. 그날 밤 영국군은 드레스덴을 폭격했다. 다음 날 아침 미 공군도 몇 개의 작은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은 얄타 회담에서 이루어졌는데 스탈린이 처칠과 루즈벨트에게 철도 통신을 파괴하여 독일군의 이동을 방해하겠다고 약속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히틀러는 영국에 180발의 비폭탄 로켓 공격을 가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수였다. 연합군의 방역은 무자비했다. 작센주의 절묘하게 아름다운 수도인 드레스덴은 이전에 심각한 폭격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2월 13일과 14일의 공습은 무자비했다. 드레스덴의 인구는 동쪽에서 온 최대 30만 명의 난민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들로 가득 찬 여러 대의 기차가 주요 역에 갇혔습니다. 괴벨스는 그 소식을 듣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공격으로 사망한 민간인 수만큼 많은 전쟁 포로를 처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아이디어는 히틀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리벤트로프, 야전사령관 카이텔, 데니츠 대제독의 지원을 받은 요들 장군은 마침내 공포의 고조는 독일의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그를 설득했다. 서부 전선에서 미군과 영국군은 붉은 군대만큼 빠르게 진격하지 못했다. 얄타 회담에서 시작된 라인란트 전투도 느리고 신중했다. 아이젠하워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봄철 홍수로 인해 5월 초까지 라인강을 건널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이젠하워의 모든 군대가 라인강 서쪽 강둑에 도착하기까지는 6주가 더 걸렸다. 이 작전은 연합군이 레마겐 마을의 라인강을 가로지르는 온전한 다리를 점령했기 때문에 가속화되었습니다. 베를린 시민들은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강들이 서쪽과 동쪽의 연합군에 의해 건넜다는 것을 공포에 떨며 알게 되었다. 베를린의 불가피한 함락을 기다리며 1945년 4월 초 베를린이 오데르 강을 따라 소련군의 마지막 맹공격을 기다리고 있을 때 베를린의 분위기는 열병과 끔찍한 예감,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배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많은 나치 젊은이들 사이에는 여전히 광신적인 결의가 존재하고 있었다. 괴벨스는 히틀러가 직접 보낸 메시지를 배포하여 독일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참한 최후까지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SS에 의해 처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괴벨스는 연합군이 항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처형할 것이라고 국민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히틀러와 같은 나치 광신도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은 운명을 공유하도록 하기로 결심했다. 1944년 9월 서방연합군과 붉은 군대가 독일 제국을 향해 빠른 속도로 진격해 오고 있을 때 나치 지도부는 패배 후에도 맹세한 적들에 맞서 계속 싸우기를 원하였다. 그것은 코드명 웨러울프로 알려진 저항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빨치산 저항과 암살을 위해 고안된 엘리트이자 비밀 부대가 될 것이었다. 늑대인간 대원들은 숨겨진 폭발물과 무기를 사용하여 적의 주요 인물을 표적으로 삼아 죽이고 적의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폭발물로 만든 안감이 있는 비옷도 포함하여 니폴리트 폭발물로 만든 모든 품목과 심지어 의류도 디자인되었습니다. 늑대인간 신병들은 1m 길이의 슬림 매듭이 있는 게로트나 소음기가 달린 발터 권총으로 보초를 죽이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3명에서 6명씩 한 무리를 지어 활동해야 했으며 60일 동안 배급을 받아야 했다. 특히 휘발유와 석유 공급이 목표물로 강조되었다. 나치 당국은 2,000대의 무정의와 5,000개의 폭발물을 주문하였으나 제때 준비된 것은 거의 없었다.
폭격으로 투하된 미군의 소위탄은 수거되었고 집단 수용소 수감자들은 이를 검사하고 재사용을 위해 물질을 추출하도록 강요받았다. 히틀러 유겐트 소년들은 그들이 선택한 지역으로 보내져 폭발물을 묻어버리고 그 지역의 나치 지도자들에게 숙소와 식량을 요청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들은 모두 불특정 임무를 단 한 번 맡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막바지로 갈수록 훈련이 매우 서두르게 되어 적군보다 자폭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궁극적으로 늑대 인간은 아헨 시장과 크랑켄하겐 시장과 같은 몇 번의 암살을 제외하고는 거의 성취하지 못했지만 민간인을 위협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베를린 거리에서 싸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히틀러의 엄중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에는 조직화된 군사 방어군이 없었고 공식적으로 방어를 책임지는 SS 장군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계획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도시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자원으로 살아가야 했고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다. 더욱이 하인리히 하인리치 힘러는 SS 부대에게 조금이라도 비겁하다고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처형하도록 명령하였다. 레지스탕스 기간 동안 10,000명의 독일인이 베를린 거리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는 독일군이 죽을 때까지 싸우라는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독일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적이나 동료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었다. 베를린 제국 판무관이었던 괴벨스는 무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베를린을 떠날 수 없다고 명령했다. 베를린 방위 본부만이 면제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4월 초 베를린의 인구는 약 12만 명의 유아를 포함해 300만에서 350만 명 사이였다.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그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소련군으로부터 베를린을 방어하는 자살 임무를 맡은 헬무트 레이만 장군은 이 문제를 히틀러에게 가져갔지만 히틀러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조세프 괴벨스는 그에게 통조림 우유가 충분히 비축되어 있지만 만약 그것이 실패할 경우 그들은 젖소들을 베를린 중심부로 데려와 젖을 짜게 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괴벨스가 말하지 않은 것은 소들이 어떻게 먹이를 줄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베를린의 나치당은 민간인 군대를 동원하여 방어 작업을 벌이고 도시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이른바 장애물 고리와 둘레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하루에 달성한 최대 노동 인구는 7만 명이었다. 보통 3만 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운송과 공구 부족이 주요 문제였는데 대부분의 베를린 공장과 사무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독일 노동자 대신 17,000명의 프랑스 전쟁 포로들이 도시에서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거리 모퉁이의 포장도로에 참호를 파는 노동에 투입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도망칠 기회를 잡았고 일부는 그 과정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를린의 함락은 필연적이었다. 4월 12일 저녁 베를린 필하모닉의 마지막 공연이 있었다. 알베르트 슈페어, 알버트 스페어가 조직했으며 르니츠 대제독이 초대되었습니다. 홀은 전기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위해 적절하게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브루크너의 교향곡 8번, 바그너의 괴터데메룽 피날레가 포함되었다. 공연이 끝난 후 나치당은 히틀러 유겐트 단원들을 조직하여 제복을 입고 청산가리 캡슐 바구니를 들고 서서 떠날 때 관객들에게 제공하였다고 한다. 그들 중 다수는 아마도 나중에 소련군이 작은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도시를 침공했을 때 그것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총통의 마지막 생일 1945년 4월 20일 금요일은 아돌프 히틀러의 56번째 생일이었다. 이 시점에서 그가 지하 벙커에 남아있는 동안 일부 광신자들은 여전히 폐허가 된 건물에 나치 깃발을 올리고 황량한 거리에 포스터를 붙여서 지도자의 생일을 축하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축하할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6년 전 베를린 동물원의 루츠 핵 교수는 총통에게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 수 있는 1230g의 타조 알이라는 이국적인 선물을 보냈다. 하지만 1945년에는 편지와 소포가 거의 없었는데 그것은 단지 우편 제도가 붕괴되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베를린 동물원도 반쯤 파괴되어 많은 동물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폭격기 부대는 그 날짜를 잘 알고 있었다. 아침에 사이렌이 울렸고 대규모 중대가 총통의 생일을 맞이하기 위해 특별히 집중적인 공습을 가했다. 베를린 중심부의 건물에 폭탄과 폭격이 비처럼 쏟아졌다. 히틀러의 측근 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만이 벙커에서 열리는 그의 파티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게슈타포의 창시자인 헤르만 괴링은 그날 아침 베를린 북쪽에 있는 그의 시골집 카린할에서 러시아군의 폭격 덕분에 잠에서 깼다. 루프트바페 트럭 호송대가 그의 집 밖에서 약탈한 보물을 싣고 있었다. 오토바이 분견대가 남쪽으로 호위할 것이었다. 공병장교가 카린하를 폭파시키기 위해 폭발물을 설치했지만 괴링이 직접 버튼을 눌러 폭파시켰다. 폭발로 인해 거대한 먼지 구름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런 다음 괴링은 베를린으로 가기 위해 그의 거대한 리무진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정고의 제국 총리실에 가서 총통의 생일을 축하해야 했다. 히틀러와 함께 쓰라린 최후를 맞이할 때까지 베를린에 머물기로 계획한 유일한 나치 지도자인 조셉 괴벨스는 그날 아침 생일 연설을 방송했다. 그는 모든 독일인들에게 자신들을 공영에서 벗어나게 해줄 총통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라고 촉구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 무렵에는 모든 것을 잃었고 그날이 총통의 마지막 생일이 될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생일 축하를 빌었던 많은 사람들은 히틀러가 그보다 적어도 20살은 더 늙어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지도자에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바이에른으로 가라고 촉구했다. 히틀러는 러시아군이 베를린 앞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말했다. 히틀러가 독일 북부의 지휘를 맡으라고 명령한 칼 되니츠 제독은 애정 어린 작별 인사를 받았다. 그러나 바이에른에서 레지스탕스를 조직하겠다고 주장한 괴링은 먼 거리에서 대우를 받았다. 히틀러는 괴링과 다른 사람들의 비겁함에 실망감을 느꼈다. 그는 현실을 부정했고 최후의 승리를 믿지 않는 장군들을 비난했다. 그는 항상 자신을 가까이서 따르는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날 상황회의에서 주요 질문은 엘리가 얼마나 빨리 베를린에 도착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점령되지 않은 영토는 나날이 줄어들고 있었다. 영국군은 르네버그 히트를 타고 함부르크로 향하고 있었다. 미군은 체코슬로바키아 국경의 엘베 강 중부에 있었고 바이에른으로 진격하고 있었다. 프랑스 제1군은 독일 남부로 진격하고 있었다. 남동쪽으로는 붉은 군대가 비엔나 서쪽에 있었고 이탈리아의 연합군은 포 계곡을 가로질러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다시 나치 고위층이 베를린을 포기한다는 주제가 등장했다. 그 자리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히틀러가 마지막 순간까지 베를린에 머물다가 남쪽으로 날아갈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었다. 그의 측근들은 놀랐지만 그의 결정을 존중했다. 회의가 끝난 후 나머지 지도부는 공식 업무로 베를린을 떠나기 위해 온갖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히물러, 리벤트롭, 칼텐브루너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출발했다. 제국 총리실 직원 중 다수는 다음 날 베르그호프로 떠나도록 상세히 설명되었다. 그날 오후 폐허가 된 제국 총리 관저에서 총통은 히틀러 유th 대여를 조사했는데 그들 중 일부는 소련 탱크를 공격한 공로로 철십자 훈장을 받았다. 히틀러는 왼팔이 항상 떨리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훈장을 수여할 수 없었다. 그는 어린 병사들의 용감함을 축하하고 제국을 계속 방어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가까운 동료들과 함께 축하할 것으로 기대되는 저녁까지 물러나 있었다. 그날 저녁 벙커의 조그만 거실에서 측근들을 영접한 후 히틀러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에바 브라운은 다른 사람들을 제국 총리실로 이끌고 가서 샴페인을 마시고
그들이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음반을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베를린의 평범한 여성들이 공습이 끝난 후 음식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섰다. 멀리서 들려오는 대포 소리는 이것이 비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그들의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다. 뉴스에 대한 절박함은 종이 배달원이 도착했을 때 이미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키오스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신문은 이제 양면에 인쇄된 한 부에 지나지 않았으며 정보보다는 선전을 훨씬 더 많이 담고 있었다. 유일하게 유용한 부분은 독일 국방군 웨르마크트 데일리 성명서였는데 이 성명서는 회피적인 우회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적군이 얼마나 멀리 진격했는지를 인용한 도시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날 베를린 시내에서 서쪽으로 약 17km 떨어진 제로우 고원 시로 하이츠에서 뮌헨베르크의 뮌체베가 언급되었다는 것은 러시아군이 확실히 돌파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오데르 강을 건너다 베를린을 점령하기 전의 마지막 전투 베를린 전투는 1945년 4월 16일 새벽 시작되었다. 독일의 수도에서 동쪽으로 20km 떨어진 불어난 오데르 강 위에서 붉은 불꽃이 밤하늘을 가르며 대대적인 포격을 가했다. 거의 1시간 동안 독일 전선을 따라 화염과 연기가 치솟았다. 그러더니 진흙탕과 연기와 어둠 속에서 눈사태가 터졌다. 순식간에 소련 주코프 장군의 병사들은 비틀거리며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앞으로 돌진할 때 포격은 그들 앞에 남아 전방을 엄호했다. 15일 밤 어둠을 틈타 대부분의 독일군 전진 부대는 예상되는 러시아군의 포격 직전에 2차 전선으로 후퇴했다. 여기 이 방어선에서 병력은 깊이 파고들었다. 4월 16일 이른 아침에 소련군이 마침내 공격을 시작했을 때 독일군은 제로 고원에서 소련군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능선 꼭대기에서는 서부 전선에서 급히 수송된 수백 대의 독일군 대공포가 적군을 향해 허리케인을 퍼부었다. 오전 내내 포탄과 총성이 붉은 군대를 향해 비처럼 쏟아져 내리며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해질 무렵 러시아군은 그 공격에 잔인하게 피해를 입고 후퇴했다. 붉은 군대는 적의 힘과 결의를 과소평가한 것 같았다. 다음 날까지 러시아군은 여전히 독일군의 방어선을 뚫지 못했다. 그러나 주코프 장군은 사상자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적군을 두들겨 패서 굴복시키고 무자비하게 불도저로 징역하기로 결심했다. 붉은 군대는 서서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적군을 분쇄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 내에 압박과 지친 독일군은 공격의 완전한 타격을 느끼게 되었다. 곧 혼란이 파괴된 전선을 휩쓸었다. 한 고정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끈질기게 싸웠던 병사들은 이제 공포에 휩싸였다. 사흘 동안 계속된 전투로 수천 명의 독일군이 목숨을 잃었다. 붉은 군대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들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으로 가는 길은 마침내 비틀어지며 활짝 열렸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수의 최고 수준의 SS 병사들이 SS 장군 펠릭스 슈타이너 페릭스타이너의 지휘해 최근에 창설된 제11 기갑사단에 집결되어 있었다. 제11 기갑사단은 베를린으로 진격할 위협이 있는 적의 진격을 몰아내기 위해 고안된 공세를 개시하는 무의미한 임무를 받았지만 대규모 공격에 저지되었다. 4월 16일 베를린에 대한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제11 기갑사단은 3개 사단만 남았다. 아돌프 히틀러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슈타이너가 러시아의 징역을 언제라도 저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슈타이너의 승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루프트바페에 대한 히틀러의 신뢰는 상실되었고 4월 말에 소련군의 베를린 폭격이 시작되었을 때 그의 본능적인 반응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한 루프트바페를 비난하는 것이었다. 그는 콜러 장군을 처형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루프트바페에 남아있는 운용 가능한 항공기가 거의 없고 항공연료는 더더욱 적다는 사실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분노가 자신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확신했다. 북쪽에서 도시를 포위하려는 소련군의 시도는 그들의 우익을 노출시켰다. 그는 반격을 명령하고 그들을 리본으로 자르곤 했다.
그는 에베르스발데의 북서쪽에 있는 슈타이너 장군이 모든 병력을 소련군의 우익으로 이동시켜 치명타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슈타이너의 부대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요청했을 때 그는 슈타이너에게 남은 것은 3개 대대와 탱크 몇 대뿐이라는 정보를 받았지만 그는 이를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히틀러는 현실을 망각한 채 슈타이너와 그의 군대가 소련을 몰아내기 위한 나치의 비밀 무기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슈타이너는 총통 벙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 히틀러의 공격 명령에 어안이 벙벙했다. 생각을 가다듬은 그는 한스 크랩스 장군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상기시켰지만 크랩스는 히틀러 바로 옆에 서 있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슈타이너는 제1벨로루시 전선의 우익에 대한 방역을 개시하라는 공식 명령을 받았다. 그와 그의 장교들은 복종하지 않을 경우 처형하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히틀러에게 이치에 맞는 말을 하려고 슈타이너의 직속 상관은 제국 수상에게 전화를 걸어 이 광기에 항의했다. 크랩스는 그에게 결정이 내려졌고 너무 바빠서 그와 이야기할 수 없는 총통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히틀러는 그 광기의 밤이 진행되는 동안 베를린 방어 사령관직에서 레이만 장군을 해고하기도 했다. 그는 레이만이 반역자이며 도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제프 괴벨스 조세프 괴벨스는 베를린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본부를 동물원 벙커로 옮기는 것을 거부한 이래로 총통의 증오를 받았다. 두 번의 교체가 고려되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베를린에는 사령관이 없었을 때 붉은 군대가 교외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것은 히틀러와 그의 천년 제국의 진정한 종말이었다. 붉게 물든 베를린, 소련의 제국 수도 점령 히틀러의 모든 희망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와 그의 장군들이 붉은 군대가 베를린을 조만간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불가피한 일이 일어나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히틀러는 모든 부하들에게 끊임없이 명령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명령의 핵심은 병사들의 생명을 완전히 무시하고 스라린 최후까지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4월 15일 히틀러는 제국군 사령부에 직접 명령을 내려 병사들에게 굳건히 버틸 것을 호소했다. 총통이 실제로 요구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히틀러의 굳건히 서라는 명령이 내려진 지 며칠 안 되어 붉은 군대는 두 군대를 돌파하여 베를린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제국군은 수도로 향하는 두 개의 거대한 러시아 직개발 사이에 갇혔다. 독일군의 손실은 엄청났고 비스툴라 집단군의 사령관인 터도르 부세, 테오도르 부세는 큰 재앙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총통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여전히 후퇴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한 후퇴는 반역에 비견될 수 있었다. 히틀러의 명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굳게 서라는 것이었다. 제국군은 이동의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파괴될 것이 분명했다. 야전 사령관들이 제국군을 완전한 파괴로부터 구하기 위해 지금 행동에 나서라고 끊임없이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의 완고한 사수령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베를린의 황폐한 거리 아래 60피트 깊이에 묻혀있던 총통사령부에서는 부세에게 그의 군대의 운명을 알리는 전갈이 보내졌다. 제국군은 그 위치를 사수해야 한다. 4월 22일 부세의 부대는 거의 포위되어 전멸 직전이었다. 히틀러 사령부의 명령, 즉 기사단의 방어선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부세는 약 8만 명으로 구성된 제국군의 절반을 이끌고 제12군과 합류하기 위해 슈프레발트를 향해 남서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여전히 슈프레발트를 향해 끈질기게 전투를 벌이고 있던 제국군은 완전히 포위되어 밤낮으로 러시아 폭격기에 의해 두들겨 맞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군대의 북쪽 측면 전체가 무너졌다. 그런 다음 남은 군대는 학살을 피하기 위해 도로, 선로, 들판을 따라 비틀거리며 움직였습니다. 험난한 여정 중에 지친 병사들은 할베라는 큰 마을 근처의 숲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제국군의 잔여 병력은 대부분의 생존자들이 할베의 학살이라고 불렀던 것을 견뎌야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숲 북쪽에서는 부세의 군대가 할베 숲 내부의 파괴를 막으려고 헛수고를 했고 소련군이 베를린을 포위하면서 전투가 증가했다. 4월 25일에는 베를린이 완전히 포위되었고 다음 날 약 50만 명의 소련군이 베를린을 불도저로 밀어붙였다. 제국 총리 관저 아래에서 총통은 무너져가는 수도를 구하기로 결심했고 이미 슈타이너의 제11 기갑사단의 자녀 병력에게 에버스발데의 진지에서 즉시 공격한 다음 남쪽으로 진격하여 베를린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히틀러의 지도에서는 그 계획이 훌륭해 보였다. 그러나 슈타이너의 군대를 원격으로 작전시킬 수 있는 병력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했다. 슈타이너 자신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병력은 실제로 군대가 아니었으며 약한 군단보다 적었다고 썼다. 그는 제국군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고 제12군은 타격을 입은 소수의 사단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공격이 거의 또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히틀러의 증원군은 5,000명 미만의 루프트바페 병력과 히틀러 유겐트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모두 휴대용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도시는 멸망할 운명이었다. 그 다음 주에는 베를린 전투가 격렬하게 벌어졌다. 나의 명예는 나의 충성이다 라는 모토에 걸맞게 SS 전투 집단은 히틀러 유겐트, 루프트바페 및 독일군의 일원들과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이곳에서 병사들은 죽을 때까지 싸우라는 명령을 받았고 탈영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인리히 히물러 하인리치 힘레의 개인 호위 대대에 쫓겨 가장 가까운 가로등 기둥에 매달렸다. 그러나 전쟁의 마지막 며칠 동안에도 독일군과 SS는 모두 효율적이고 강력하며 무자비한 전투 기계임이 입증되었다. 베를린에 불타는 가마솥 속에서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독일군은 많은 종류의 무기를 포함한 모든 보급품이 부족하여 러시아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했다. 제국의 마지막 며칠 동안 내내 히틀러는 광신적인 침략이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다. 여러 분야에서 그의 강경 전략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지만 인력과 물적 측면에서 막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앞에서 벌어진 치열한 전투는 본질적으로 러시아군의 징역을 늦추고 헤아릴 수 없는 수의 병력과 기갑병을 묶어두었습니다. 또한 소련군의 상당 부분이 발트해에 도달하는 것을 막았는데 독일은 이것이 잠수함 훈련 프로그램을 심각하게 축소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발트해는 또한 전쟁 내내 북부 집단군의 중요한 보급품을 수송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 중요한 보급 동맥 작전이 없었다면 심각한 방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제국의 마지막 날에는 발트해 항구에서 많은 나치 고위층이 연합군의 복수를 피하기 위해 나라를 탈출하여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같은 남미 국가에 상륙했기 때문에 또 다른 중요한 원천이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군대가 전선을 사수하고 러시아 전선의 다른 지역이 안정될 때까지 정적인 소모전을 벌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소련군은 서서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독일군을 무너뜨렸고 소련군은 독일 제국 깊숙이 철수하여 가능한 모든 곳에서 단호한 방어를 펼쳤다. 마지막 독일군이 마침내 러시아와 발트해 땅에서 몰아내자 붉은 군대는 자신들을 파시즘의 정복자로 환영했다. 이제 그들은 독일로 진격하여 베를린을 점령해야 했다. 제국의 수도를 차지하기 위한 전투는 러시아군에게 엄청난 전투였으며 양측의 인명 손실은 엄청났습니다. 정확한 사상자 수는 없지만 4월에만 약 100만 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추산된다. 곧 소련 탱크는 베를린 한복판의 템펠호프 비행장에 있는 윈헨베르크 기갑사단의 잔해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포케울프 전투기에 파괴된 동체 속에서 공격했다. 템펠호프 비행장 전투는 이틀 동안 계속되었고 소련군의 대포와 카투샤 로켓 발사기가 행정 건물을 폭파했다. 복도 안에는 부상자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연기와 화학물질이 타는 냄새가 가득했다. 포격이 끝난 후 이어진 침묵은 새로운 전차의 공격을 알리는 엔진의 굉음과 궤도의 덜컹거리는 소리의 전주곡이었다. 베를린 함락이 임박하자 연합군 원정군 최고사령부는 그날 모스크바에 요청을 전달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붉은 군대가 베를린을 점령한 후 베를린 함락이
세계 최대의 뉴스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 23명의 연합군 공인종군 기자를 베를린에 파견하기를 원했습니다. 크렘린궁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스탈린은 분명히 베를린의 어떤 기자도 특히 통제할 수 없는 서구의 다양성을 원하지 않았다. 소련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인 메이데이가 빠르게 다가오자 그는 주코프 장군에게 5월 1일까지 제국의회 꼭대기에 붉은 깃발을 개양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베를린에 입성할 것을 명령했다. 그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1945년 5월 2일 베를린이 항복한 후 동부 독일의 일부 지역, 특히 비스툴라 집단군의 흩어진 잔당을 방어하려고 시도하고 있던 잔여 병력의 전투 의지는 빠르게 끝났다. 히틀러는 자신과 아내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히물러와 수도의 일부 나치 고위층도 목숨을 끊었다. 제3제국의 모든 것은 끝났다. 결론 히틀러가 죽고 그의 협력자들 대부분이 투옥되거나 죽었거나 세계의 이국적인 지역으로 가는 도중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베를린 시민들은 무방비 상태였다. 천천히 그들은 폐허가 된 지하실과 폭탄을 피해 숨어있던 지하철 터널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이 점령군의 잔혹한 공격으로부터 몸을 숨길 차례였지만 적어도 폭격은 끝났다. 베를린 시민들은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감정에 사로잡혔고 아무도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소련 병사들조차도 그 후 반세기 동안 한때 활기차던 도시 베를린이 승전국에 의해 잿더미에서 재건되고 국경을 지키는 경찰과 군대 분견대에 의해 반으로 쪼개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베를린에 있든 동베를린에 있든 베를린 시민들은 1945년에 그 참혹한 몇 달 동안 그들이 겪었던 공포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